진짜 마지막일 겁니다. 네, 진짜 마지막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건 되게 쉬워요. 그리고 여기다가 적을 거예요. 미리 지워두고 영상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판서로만 설명하면 사실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지 못하겠네요. 채점법.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채점법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봤어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이거. 그리고 또 맞추면 풀어서 맞추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채점법 있으시면 한번 알려주세요. 채점하는 거. 없어요? 그냥 다 이거예요? 맞으면 이거, 틀렸으면 이거, 또 틀렸으면 이거, 풀어서 맞추면은 이거, 동그라미. 이렇게요? 네. 또 다른 방법이 있으세요? 채점하는데? 그러니까 맞췄는지 틀렸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은 건 어떻게 표시하고 틀린 건 어떻게 표시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맞췄다면 어떻게 표시하고 이런 것들. 특별한 방법이 있으세요? 색연필 색깔 바꾼다. 색깔 파란색, 빨간색. 네,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의 어떤 규칙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냥 수줍어서 말씀을 안 하신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빨간색으로 요 정도 범주 안에서 머무셨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좀 근본적인 것부터 고민을 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늘 해오던 게 진짜 그냥 좋아서 늘 우리가 하는 건지 아니면 문제점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건지. 세상을 뒤집어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죠?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가죠. 발명가들은 전부 다 우리가 조금 귀찮아요. 근데 귀찮은 건 사람들이 다 감수하거든요. 왜?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귀찮은 걸 귀찮다라고 생각하고 귀찮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안 귀찮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안내해드리는 이 채점법은 귀찮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제 방법이. 근데 습관만 들면 어마어마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화면으로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채점법은 가장 효과적인 채점법은 문제를 푼 횟수와 그 순서에 따라서 맞추고 틀린 게 기록으로 남아야 돼요. 이 문제 몇 번 틀었는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겁니다. 문제를 한 번 풀었는지, 두 번 풀었는지, 세 번 풀었는지, 네 번 풀었는지, 다섯 번 풀었는지, 여섯 번 풀었는지 쭉 가서 25번까지 풀었는지. 이 횟수에 따라서 모든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왜? 사실 이 방법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저 혼자 발명한 채점 기법이에요. 그때 뭘 하고 싶었냐면 내가 이 문제를 몇 번 풀었고 언제 맞추고 언제 틀렸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걸 내가 또 틀리나? 틀린 건 옛날처럼 여러분도 그렇지만 앞에 V 표시해 놓거나 아니 별표를 그려놓거나 물음표를 그려놓거나 다양한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쓴 거예요. 그냥 이 기호가 가지고 있는 메타포가 있잖아요. 아 이거 내가 애매하게 풀었다. 아 이거는 중요한 문제야. 혹은 다시 봐야 돼.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그냥 이 정도만 가져갔던 거예요. 근데 더 세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문제를 반복해서 같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첫 번째 풀었는데 틀렸다. 두 번째 틀렸다. 세 번째 답안지를 보고 맞췄어요. 네 번째 일주일 뒤 풀어도 틀렸어요. 또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런 기록들을 알고 싶은 거라고요. 얼마나 반복을 했고 언제 맞추고 언제 틀린지. 그래서 에이블 시스템에는 채점 기록이 문제 푼 시간까지 해서 기록으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죠? 문제집 한 권에다가 문제집 한번 적어볼까요? 한 페이지로 볼게요. 여기 이 여백이 이거보다 더 있을 거예요. 23번 다음 중 어떻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 기록을 25%도 다 남겨야 돼요.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뭔가 기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걸 바탕으로 맞으면 점, 틀리면 원. 납득이 안 되시죠? 저는 이 점이 뭐예요?
보통 문장에서 점을 찍을 때는 무슨 표라고 하죠? 마침표, 맞췄다라는 뜻으로 저는 점을 찍은 거예요. 동그라미는 아직 마침표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나름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지 2학년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지만 기발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두 번 틀린 문제는 뭐예요? 동심원. 세 번 틀리면? 네 번 틀리면? 그리고 이 문제 결국에 맞추면? 순서까지 나타나있죠. 문제 몇 번 풀었어요? 동심원이 4개에 마침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5번 푼 겁니다. 첫 번째는 틀렸고, 두 번째 틀렸고, 세 번째 틀렸고, 네 번째 틀리고, 5번째 맞춤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안에서부터 세면 안 되냐? 첫 번째 풀어서 맞춤 문제는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두 번째 풀어서 틀린 문제는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고 틀린 문제랑 달라요. 그러면 틀리고 맞추고 틀리고 한 문제는 어떻게 하냐? 틀리고 맞추고 틀리고예요. 한 번 맞추면 그 동심원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 원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룰은 제법 간단하죠. 틀릴 때마다 동심원을 키워나가고 어느 순간 맞추면 그 원에는 마침표를 가운데 찍고 그냥 다음 원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다음에 풀었는데 또 맞추면 옆에서 점 찍을 거예요. 또 맞추면 옆에서 또 점 찍고 또 맞추면 옆에서 또 점 찍고 틀리면 그 옆에 원 그리고 또 풀어서 틀리면 또 원 그리고 맞추면 가운데 점 찍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걸 하겠죠. 맞췄다. 다음에 풀었는데 맞췄다. 그 다음에 풀었는데 맞췄다. 얘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근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첫 번째 틀리고 두 번째 틀리고 세 번째 맞추고 네 번째 틀리고 다섯 번째 맞추고 여섯 번째 맞추고 일곱 번째 맞췄어요. 7번 풀었는데 4번 맞췄고 3번 틀렸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죠. 순서랑 맞추고 틀리는 게. 그쵸?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볼만하죠. 왜? 초반에 이렇게 틀린 기록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연속을 맞춘 거예요. 언제 풀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그런 거예요. 저는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눈으로 읽어요.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지 일단 생각 정리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정석이니까 밑에를 봐요. 내가 푼 방법과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이건 맞았다고 하고 찍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을 25번까지 푸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그냥 저 나름대로의 공부에 대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만든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논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실제로 제가 진행했어요. 2017년 가을에 아마 이 논문을 쓴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억의 인출, 테스팅 이펙트, 리트리벌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코볼트, 리트리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볼트 리트리벌이 있어요. 코볼트는 명시적 인출이고 오볼트는 암묵적 인출이에요. 얘는 명시적, 얘는 암묵적이에요. 명식 인출은 내가 인출했다는 사실 자체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봤다. 이 사실 자체를 상대방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암묵적 인출은 겉으로 드러나게 하지 않고 나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만 알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어디에도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딱 보고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 없어요. 눈빛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거기까지 가지 말고. 네. 자, 리트리버 프랙티스가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공부는 이걸 위주로 해야 돼요. 수학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진 않고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5월 박 원장님? 5월 25일인가요? 5월 25일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인지과학으로 풀어보는 공부의 비밀이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중간에 점심 먹고 6시간 동안 혹은 7시간 동안 진행할 거예요. 지난번에 5시간만 했더니
빠르게 넘어간 내용들이 있어서 그냥 요번에 끝장내기로 그냥 한번 끝까지 가볼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돼요. 논문을 통해서 인지과학으로 풀어보는 공부의 비밀이에요. 논문을 통해서 논문에서 되게 다양한 실험들을 진짜 심리학자들이 많이 해요. 인지과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교육과학자들이 진짜 이런저런 실험들을 많이 해요. A집단에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B집단은 어떻게 수업을 했는데 얘네들이 성적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긴 잘 나오고 여긴 안 나와. 그래서 이게 왜 잘 나오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기본 선행 연구들이 있겠죠. 이론들이 있을 거고 그게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논문들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가 있을 거예요. 오전 10시부터 있을 겁니다. 아마 내일 공지 나갈 것 같아요. 학관로 밴드나 학관로 카페 안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어갈게요. 리트리버 프랙티스는 아이들의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데 코볼트 리트리버 명시적인 줄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직접 풀어보거나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풀지. 즉,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적절히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암묵적인 줄은 문제를 딱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싹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를 눈으로만 풀 거기 때문에 생각만 할 거기 때문에 직접 답은 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이 짧을 겁니다. 그렇죠? 얘는 길어야 10초 이내, 10초 안에 생각 안 나면 문제 못 푼다고 봐야죠. 그래서 보통 한 5초. 얘는 어때요? 보통 중등에서도 보면 한 2, 3분은 잡아줘야겠죠. 2분만 잡죠. 그러면 120초예요. 나누면 얼마예요? 몇 배예요? 24번. 즉 눈으로만 문제를 24문제 풀 때 손으로 풀면 한 문제밖에 못 풀어요. 단 이 문제들 내가 다 맞춘다고 했을 때. 그쵸?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차이가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1대 10은 될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1대 10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눈으로 풀면 문제를 같은 시간에 많이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생각만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교육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눈으로 푸는 게 직접 손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의 효율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까지는 예측이 되죠. 여기서 이제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눈으로 풀었을 때 나타나는 테스팅 이펙트 혹은 리트리버 프랙티스의 크기가 사이즈가 테스팅 이펙트의 사이즈가 직접 손으로 푼 거랑 같으냐 혹은 다르다면 암묵적 인출로 문제를 푼 게 테스팅 이펙트의 사이즈가 훨씬 더 작냐만 확인하면 돼요. 얼마나 작은가. 만약에 이게 테스트 이펙트의 사이즈가 10이고 이걸 1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면 이걸로 공부하는 결국엔 똑같을 거예요. 수치상으로는. 얘가 문제를 10배 많이 풀지만 얘가 효과가 10배 좋아요. 그 뭘로 하나 똑같겠죠. 이걸로 10번 하나 이걸로 한 번에 가버리나. 효과는 어차피 10으로 얻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10대 5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암묵적 인출로 문제 푸는 게 낫죠. 왜? 이렇게 하면 문제를 반복해서 풀 거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이건 무조건 이걸로 풀어야죠. 연구 결과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눈으로 푸는 거랑 손으로 푸는 거랑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걔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을 시킬 때는 얘가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지 공부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는지 진짜 공부를 잘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방법은 효과적이기도 하고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냥 멍 때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생각 안 하고 그냥 보고 아 맞아 이렇게 푸는 거여서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이 방법을 안 내려주면 좋아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런 순간이 간혹 찾아옵니다. 언제? 내신 기간 이제 시험이 한 일주일 남았을 때 마음이 급할 때 애들에게 시켜보세요. 그러면 아주 괜찮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6월 10일 날 저희가 이런 걸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런칭할 겁니다. 공개해 드릴 거예요. 에이블 가맹점 원장님들에게는 당분간 혹은 장기간 혹은 영구히 무료로 사용하게 할 겁니다. 혹시라도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막 비싸게 받을 생각은 없어요. 그냥 라이트하게 움직일 겁니다. 개발 비용은 저희로서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인풋
한 만큼 아웃풋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장사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돈을 안 받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에는 무료로는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괜찮으시면은 이제 비용을 내면서 쓰시거나 아니면 저희랑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끝까지 무료로 쓰시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별로 고민하고 있진 않아요. 아직 상품이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돈 문제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무료로 쓰고 시작할 거예요. 메타인지 테스트 그리고 아이들에게 암묵적 오볼트 리트리버를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문제를 풀고 얘가 눈으로 풀어서 맞췄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진짜로 맞추는지를 확인해보는 과정들까지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아까 표시했었던 지워버렸군요. 틀리고 맞추고 틀리고 맞추고 이런 문제들을 눈으로만 보고 풀이 과정을 봤을 때 내가 생각한 거랑 맞으면 점 찍고 넘어간다. 이러니까 25번까지 문제집을 풀 수 있다. 제가 25번이라고 이야기한 게 이 점의 개수가 가장 많았던 문제집이 25번이었으니까 그 기억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맞히면 점. 이제 화면을 좀 보실까요? 맞히면 마침표예요. 틀리면 공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칠판에 뭘 적었는지 모르시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다시 볼게요. 맞히면 마침표를 찍고 틀리면 동그라미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틀리면 동심원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겠죠? 이 뜻은 뭡니까? 눈에 잘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 그릴 때 카메라로 넘어야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릴 때 아까도 이렇게 켜드렸으면 좋았을걸. 맞추면 좀 크게 그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점을 찍죠. 틀리면 동그라미를 작게 그려요. 왜요? 이게 몇 번 더 틀릴지 아직 몰라요. 습관적으로 작게 그립니다. 그냥 그래 한번 가볼 때까지 가보자 이런 심상이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잘 보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페이지 막 넘기다가 얘는 어떻게 돼요? 얘 무조건 풀어봐야죠. 이렇게 많이 틀렸는데 도무지 방법을 못 찾은 거잖아요. 만약 여기도 이렇게 돼 있다면 잘 보이겠죠? 엄청 잘 보입니다. 넘어가다 보면 얘들은 나 여기 있어 라고 그냥 신호를 막 보내고 있어요. 보자마자 그래 너 한번 풀어보자 하고 풀어보죠. 얘는 무조건 손으로 풀어봅니다. 실제로 답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맞히면 점, 틀리면 0표를 그리되 작게 그립니다. 자, 2번 연속으로 맞히면 점점, 2번 연속으로 틀리면 동그라미가 2개. 한 번 맞히고 다음에 틀리면 한 번 틀리고 다음에 맞히면 채점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림 다 그리느라고 약간의 수고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작게 보일지는 몰랐네요. 그래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저 기호는 사용법은 처음에 약간의 버벅거림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룰만 딱 간단한 룰이잖아요. 맞히면 마침표, 틀리면 공표. 또 틀리면 공표가 계속 커져요. 언제까지 가야 돼요? 반드시 그 안에 마침표가 찍힐 때까지 그 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를 풀어본다면 그 옆에다 옮겨서 점을 찍거나 아니면 동심원을 다시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룰은 간단해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처음 시키면 아이들이 특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이상 이 방법을 왜 적용해야 되는지 설득이 안 된 이상 이렇게 하라고 시키면 안 할 거예요. 모른다고 하고 대충대충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공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문제집 많이 풀어야 2번이거든요.
중학교는 많이 풀어야 3번일 거예요. 사실 3번 푸는 애 없잖아요. 많이 풀어야 2번이에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채점법을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 연습을 시켜서 훈련을 충분히 해놔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진짜 막강한 힘을 발휘할 거예요. 어떤 정석 혹은 다른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 책이 있을 때 내가 몇 번 반복했는지 표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애착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록 세우고 싶은 거, 더 많이 풀어보고 싶은 거, 이런 자극들이 될 거예요.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죠? 자, 슬라이드 조가 끝났습니다. 끝내려면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네. 네. 중간에 당이 오늘 아직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다들 그렇겠지만 그래서 당이 떨어져가지고 이 주스가 하나 있어서 과수원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 아까 이거는 네 지화전님이 사주신 건데 아까 사실 제 건 먹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었어요. 그래서 이 2개로 버티고 지금 이제 막 허기가 지기 시작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강의가 끝나니까 이제 모든 감각기관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앞으로 또 어떤 자리에서 만나 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이렇게 끝까지 남아 계시고 이 영상 이렇게 이제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께 우리 다 같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다 같이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에서 뜨거운 박수로 본 수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 볼 겁니다. 시험 볼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올려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선 안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샘플 문제 몇 개는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자료에서 챕터마다 한두 문제 정도씩은 좀 단톡방에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한 번 들어서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를 필요하실 때 그냥 뭐 제가 보기 싫으시면 소리만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소리만 들으시면 되니까. 그리고 제 얼굴은 핸드폰으로 보면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워낙에 화면이 작아서.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셔도 괜찮으니까 적당히 필요한 구간만 반복해서 한 2-3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시면 진짜 여러분의 지식으로 오늘 다뤘던 내용들이 다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배우는 게 아니라